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세이코입니다. 네, 만나봤어요. 너무 다들 다정했던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잘해줘서 이제 일본 남자는 못 만날 것 같고 한국 남자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냐면 미쳤어? 한국 남자라고. 너도 맞고 싶은 거야? 정신 차려. 곧 너도 버려지게 될 거야. 한국 남자들을 몰라서 이래? 일본 신주쿠의 한 카페에서 한 여성이 친구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얼마 전부터 교제하고 있는 한국 남성에 대해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친구들은 여성을 거의 다그치듯이 한국 남성을 비하하기 시작하죠. 점점 여성은 말을 잃어가고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친구들의 비난이 끝나자 여성은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여성의 말에 친구들은 놀란 듯이 여성을 바라보게 되죠. 과연 이 여성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여성은 연애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일본 신주쿠에서 마케팅 회사를 다니고 있는 하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나라고 합니다. 제 나이 26살이고 도쿄라는 정신없이 바쁜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여러 스타트업 회사들의 마케팅을 도와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마케팅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답니다. 저는 항상 일에도 열정을 쏟고 그만큼 연애도 열정적으로 하며 살아왔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저는 1년 넘게 일본인 남자친구인 히로시와 사귀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사내 연애 커플이었어요. 히로시와 잘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히로시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걸 보고 말았죠. 그 분통이 터지는 일에 대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 남자친구 히로시는 회사 주변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퇴근 후 대부분의 시간을 그 자취방에서 함께하고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평소보다 일찍 끝난 저는 아파서 병가를 낸 히로시가 걱정되어 따뜻한 죽을 해주기 위해 간단하게 장을 보고 히로시의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앞에 도착해 빠르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얼른 따뜻한 음식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 뭔가가 이상했어요. 신발장에 모르는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여자 신발 같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두 남녀가 한 이불 안에 함께 꼭 껴안고 잠이 들어있더라고요. 침대 밑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죠. 저는 당황해서 처음에는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냥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네요. 어쩐지 요즘 들어 피곤하고 힘들어서 집에서 혼자 쉬고 싶다고 한날이 잦아졌다고 느꼈었는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장바온 봉투를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그러자 히로시와 여자가 화들짝 놀라서 깨더군요. 저를 본 히로시는 두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떨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따졌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선 나중에 이야기하자. 둘이서 이야기하자고. 일단은 집으로 가. 라고 하더군요. 기가 찼어요. 누가 보면 함께 있는 여성이 여자친구인 줄 알겠더라고요. 히로시의 차가운 행동에 저는 우선은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죠. 그렇게 몇 시간 후 라인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헤어지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딱 그게 다예요. 사과도 설명도 없이 그냥 제 삶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슬프고 아팠죠. 그 후 몇 주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작은 도쿄 아파트에 처박혀서 그 아픈 기억들만 계속 곱씹고 있었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그만뒀고 식욕도 없어지고 환한 웃음도 사라졌어요. 눈빛에서 생기가 가셨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실수를 평소보다 많이 하게 되고 히로시와 마주치는 게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너무 외롭고 배신당한 기분에 저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절친 아키코가 제 집에 쳐들어오더니 저에게 소리쳤어요. 하나야, 오늘 밤 나랑 같이 나갈 거야. 거절하지 마. 거절하면 너 다시는 안 봐. 라면서 저를 소파에서 끌어냈어요. 저는 저항할 기력이 없었죠. 결국 우리는 신주쿠의 화려하고 정신없는 거리를 걸었어요. 신주쿠는 밝은 네온사인 높이 솟은 건물들, 끝없는 음식점과 놀거리로 유명한 동네예요. 길을 걷던 저희는 한 한국식 삼겹살집을 발견했어요. 그 식당은 군침 도는 냄새를 풍기며 저희를 유혹했죠. 여기 들어가자. 아키코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맛있는 고기와 즐거운 분위기야말로 지금 너한테 제일 필요한 거야.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너무 오랜만에 외출이었거든요. 하지만 아키코의 말을 들으니 시끌벅적한 사람들과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제 끊임없는 생각에서 탈출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북적이는 식당에 들어섰을 때 식당 안은 일본인과 외국인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제 시선은 테이블에 무리지어 앉아있는 남자들에게 꽂혔어요.
저는 경계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히로시와의 연애로 인해 저는 남자들이 모두들 회의적으로 보였거든요. 저는 그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순진한 여자들이나 꼬시려는 바람둥이들일까? 전에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편견에 찬 추측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죠. 저희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발견한 건 식당의 직원 중 한 명이 고기로 가득 찬 쟁반을 들고 다른 테이블로 다가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손님들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고 눈에 띄는 외모의 큰 키와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쇼. 쟁반에서 고기를 내려놓고 테이블 위 그릴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꽤 전문적인 솜씨처럼 보였어요. 그가 고기를 다루는 방식에는 뭔가 매력적인 게 있었어요. 그는 고기를 알맞게 배열하고 정확히 적당한 타이밍에 뒤집었죠. 그릴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며 잠깐 그의 얼굴을 밝게 비추는데 그가 손님들과 농담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어라, 이상하게도 저 또한 그 미소에 화답하며 웃고 싶어지더라고요. 다음 1시간 동안 저희도 군침 도는 한국 삼겹살과 야채를 맛나게 먹으면서 전 계속 그 근사한 그 남자 직원을 훔쳐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의 가슴팍에 민호라고 써진 명찰을 보게 되었죠. 그는 한국인 테이블뿐 아니라 모든 테이블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었어요. 빈 물병이 보이면 빠르게 미리 물을 리필해주러 돌아다녔고 부족한 물품과 냅킨을 가지러 부엌으로 뛰어가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전혀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식사가 끝날 즈음 제 호기심은 알 수 없이 더 커졌어요. 이 민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왠지 모르게 정말 진실해 보였고 바람둥이 전남친의 매력과는 대조되는 인상이었죠. 저는 그를 사람으로서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스스로에게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렇게나 고통스러워했으면서 잠깐 동안의 민호라는 저 직원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니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후 몇 주 동안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삼겹살 집에 들르게 되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그 고깃집을 가는 모습을 보며 아키코가 미소를 지었어요. 너 그 직원한테 관심 있구나? 너가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 내가 다 봤어. 아키코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고기가 맛있어서 그래. 솔직히 맛있잖아. 제가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아키코에게 변명한 것처럼 고기가 맛있어고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민호가 궁금해서 보려고 간 게 컸죠. 제가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천천히 저는 민호와 짧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의 친절이 엿보이는 편안하면서도 유쾌한 대화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저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제 라인 아이디가 적힌 쪽지를 건네고 후다닥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향하면서 민호가 연락하지 않을 거라 반쯤 예상했는데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싱글벙글 웃게 만드는 메시지가 도착했죠. 안녕 하나야. 나 민호야. 사실은 내가 먼저 물어보고 싶었는데 먼저 용기 있게 아이디를 줘서 고마워. 너와 언젠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만나기 시작하면서 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어요.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제가 갖고 있던 편견에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그를 한국 남자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제가 원하던 멋진 자질들을 가진 이성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믿음직하고 근면하고 사력 있고 재치 있고 통찰력 있는 민호에 대한 제 이해는 더욱 깊어지고 애정도 깊어지는 것이 느껴졌죠. 그렇게 저희는 라인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더욱더 서로에 대해 잘 알아가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나게 되었어요. 민호와 한국 요리를 같이 만들거나 신주쿠를 함께 거닐며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는 했죠. 만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속에서부터 치유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는 평소와 같이 신주쿠 거리를 거닐다가 디저트로 유명하다는 카페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함께 음료를 고르고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를 고르고 있었죠. 그런데 민호가 제가 좋아하는 수제로 만든 생크림이 올라간 케이크를 고르는 거예요. 나도 생크림 케이크 좋아하는데 제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알아, 저번에 말했었잖아.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웃어주었죠. 저는 민호의 말에 살짝 벙쪘어요. 제가 흘리듯 말했던 저의 취향을 민호는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좋아하는 휘낭시에 다른 빵 등을 골라서 계산대로 가져가는 민호를 보면서 저는 이 남자에게 아이디를 주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며 따라갔어요. 계산대에 도착해 카드를 꺼내려고 하자 민호가 제 손을 막으며 자신의 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내가 살게. 민호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아니야, 같이 먹는 건데 어떻게 그래. 저 또한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집이라 비싸기도 했을 뿐더러 저희가 담은 것들이 많아서 한 끼 식사와 맞먹는 가격이 나왔거든요. 나는 그냥 너가 맛있게 먹어주기만 했으면 좋겠어. 민호가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어요.
그 사이 민호는 빠르게 결제를 완료하고 저를 데리고 빈자리로 갔죠. 저는 오늘 여러모로 놀랐어요. 사실 전 남자친구인 히로시와의 연애에서는 무언가를 먹을 때 더치페이를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또 저의 취향을 이렇게까지 기억해 준 적도 없었죠. 저는 그게 일상이었기에 지금 상황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를 먹으며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었어요. 민호는 제가 먹는 것을 흐뭇하게 계속 바라보며 거의 손도 대지 않더라고요. 왜 안 먹어? 진짜 맛있는데. 제가 케이크를 한 입 먹으며 물었어요. 괜찮아, 하나 많이 먹어. 라며 미소 지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민호는 밀가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가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저희는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다 초록불이 되어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빠르게 오토바이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 얼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순간 민호가 저를 뒤쪽으로 빠르게 끌어당겨 민호의 품에 안겨버리고 말았죠. 너무 놀라 얼굴이 빨개져 버렸어요. 괜찮아?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초록불에 오토라이라니. 민호는 화가 난 듯 보였어요. 왠지 억지로 참고 있는 듯 했죠. 그런 민호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남자답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더욱더 민호가 믿음직하게 느껴졌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민호는 저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민호와 교감하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제가 가져왔던 편견이 깨져가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어요. 그를 통해 개인으로서의 그에 대해서뿐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해서도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죠. 세계관이 아름답게 확장되고 변화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모두가 제 새로운 사랑을 응원해주지는 않았어요. 제일 친한 저희 일본인 여자친구들에게 신나서 민호 얘기를 했을 때 축하 대신 비난에 부딪혀 충격을 받게 되었죠. 한국 남자라고. 그게 말이 돼 하나야? 미사키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이 어떤지 알잖아? 아마 너 갖고 놀다가 실증나면 바로 차버릴걸. 한국 남자들은 엄청 통제적이고 폭력적이야. 너도 알잖아. 리카도 거들었어요. 뭘 모르고 만난 거지? 그냥 착한 일본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나을 거야. 너 유키 이야기 못 들었니? 네, 맞아요. 친구들은 한국 남자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히로시 때문에 남자 자체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한국 남자는 더 심했죠. 바로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이유들 때문이죠. 친구들의 반대 중 가장 큰 이유는 유키라는 예전 저희와 친했던 친구 이야기 때문이에요. 유키는 한국인 남자를 만났는데 그 한국인 남자친구와 만날 때 저희를 잠깐 만나기만 해도 남자친구에게 쉬지 않고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연락이 왔었어요. 여행은 물론 갈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키 몸에 멍이 든 것을 저희는 보게 되었어요. 유키, 이게 무슨 일이야? 팔이 왜 이래? 저희가 걱정스레 물었죠. 그러자 유키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빠르게 팔을 옷으로 가렸지만 결국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결국 유키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지만 그 이후 남자에 대한 공포증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죠. 그리고 저희에게 한국인 남자들은 성형을 많이 해서 너무 고친다는 이미지도 있었어요. 인위적이게 생기고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남자들이 너무 많아 저희는 항상 한국 남자들을 대체로 사실은 여자가 아니냐며 농담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또 한국인 남자들이 외국 여성을 좋지 않은 목적으로 만나 잠시 만나다가 빠르게 이별을 통보한다, 가지고 논다, 한 번에 여러 명을 사귀며 바람둥이 기질이 심하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저도 한국인 남자에 대한 편견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민호 씨에게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제가 신기할 정도였죠. 하지만 친구들의 말을 듣자니 계속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친구들이니까 일리 있는 지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혹시 민호에 대한 나의 감정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걸까? 친구들이 쏟아내는 비난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에 제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몰려왔죠. 하지만 그때 민호와 직접 겪은 모든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확실히 제가 겪은 민호 씨는 달랐어요. 그 누구보다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저번에 손을 잡았을 때에도 제가 먼저 잡아 민호 씨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며 귀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손에서 땀이 나더라니까요. 또 자취를 하는 제 집에 들어와도 되냐는 질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며 항상 저를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한결같은 친절함, 저에 대한 존중,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는 개방성. 그 순간 친구들이 단지 그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는 추측과 비난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친구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사회 전반의 편견과 외국인 혐오가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가슴이 아파왔어요. 아름다운 우리의 관계가 선입견에 휩싸여 비난만을 받아야 하다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치솟았죠. 그만해. 전 미카의 말을 날카롭게 잘랐어요. 너희는 민호를 알지도 못하잖아. 그런 너희들의 편견만으로 어떻게 그런 심한 비난들만 할 수가 있어? 민호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야. 민호를 만나면서 나도 이제까지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다고. 제 폭발의 친구들은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죠.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어요.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만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전 차별에 부딪힐 때마다 용감하게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새로 다졌어요. 친척들의 편견 어린 발언에 부드럽게 의문을 던지거나 민호에 대한 제 사랑을 당당하게 지키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가는 힘이 되려 노력했죠.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팔짱을 끼고 완고하게 차별적인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죠. 하지만 천천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친구들이 민호와 한국 문화에 대해 호기심 어리고 존중하는 자세로 질문하기 시작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민호를 직접 만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직접 보고 난 후 처음에 가졌던 걱정들이 사라졌다고 인정하셨죠. 점점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민호는 계속해서 저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그는 편견에 시달리는 아픔을 이해하며 한결같이 저를 지지해 주었죠. 우리는 대화를 통해 문화적 차이들을 메우기 위해 애썼어요. 민호의 용기와 연민이 제 결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죠. 함께라면 우리는 더 열린 마음과 차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러브스토리는 공유된 사명으로 꽃을 피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선선한 가을 저녁, 민호가 특별한 데이트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민호는 근무를 마치고 절 데리러 왔는데 헝클어진 머리, 사랑스러운 미소, 포근한 목도리까지 늘 그랬듯 민호는 그날도 멋져 보였죠. 여전히 민호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저녁 식사 장소를 찾았어. 민호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저는 궁금해하며 민호를 따라 노을에 물든 신주쿠의 활기찬 거리를 걸었죠. 민호는 절 조용한 골목에 숨겨진 아담한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일본산 고급 쇠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숨은 맛집이었죠. 나무로 된 내부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주고 있었고 등불이 은은한 빛을 몽환적이게 뿜고 있었어요.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들이 우리를 감쌌죠. 우리가 한적한 좌석에 자리 잡자 민호는 자신이 고기를 굽겠다고 나섰어요. 그가 그릴에 불을 붙이고 대리석무늬 와규를 전문가다운 솜씨로 요리하기 시작하는 모습에 저는 넋을 잃었죠. 그의 눈은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완전히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 듯 했어요. 처음 직장에서 그를 봤을 때가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죠. 무슨 생각해? 민호가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그냥 너가 고기를 굽는 모습이 너무 섹시해 보여서. 제가 농담했죠. 그가 제 농담에 장난스러운 미소를 보내자 제 심장이 콩당콩당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때 민호가 절 얼어붙게 한 행동을 했어요. 완벽하게 구운 고기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더니 제 입 앞에 가져다 주었죠. 자, 한번 먹어봐.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히 먹고. 다정함과 애정이 그의 눈에서 흘러넘쳤어요. 제가 고기를 받아먹고 맛을 음미하는 걸 지켜보는 그 눈빛이 말이죠. 그 순간 민호의 다정함에 숨이 멎을 뻔했죠. 이건 그저 음식을 나누는 것 이상이었어요. 순수한 사랑과 보살핌의 표현이었죠. 다음 1시간 동안 민호는 정성스럽게 모든 고기를 구워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한 입 한 입 저를 먹여주었어요. 우리는 늘 그랬듯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더욱더 마음속에서 민호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마치 그가 제 몸과 영혼을 가득 차게 해주는 것만 같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전 더 깊이 빠져들었고 제 마음은 터질 것처럼 충만해졌어요. 바로 여기 제가 26년간 찾아 헤맸던 사랑이 제 앞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평등한 동반자 관계,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두 문화, 두 경험, 두 마음이 아름답게 짜인 관계였죠. 민호는 제가 편견을 깨부수는 걸 도와줬죠.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반짝이는 별 아래 우리가 손을 잡고 식당을 나설 때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던 대상과 배웠던 누군가와 진정으로 소통할 기회를 모두가 갖는다면 얼마나 많은 벽이 허물어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열리고 공감이 피어날 수 있겠죠. 그 순간 신주쿠의 네온사인 교향곡 속에서 전 더 용감하고 친절하고 마음을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어요. 종종 어둡고 분열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이 사랑을 계속해서 더 밝혀나가겠다고 말이죠.
민호와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사랑이 겉모습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를 향해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예요. 1년 후, 민호는 저희 1주년 축하를 위해 저에게 함께 나가자고 했어요. 저희는 북적이는 거리를 손잡고 걸으며 짝트는 사랑과 편견을 깨부수던 그 초창기에서 얼마나 많은 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하며 놀라워했죠. 겨우 12개월 만에 민호와 전 서로 존중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고 차별에 맞서겠다는 다짐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만들어냈어요.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했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요. 돌이킬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랑에 깊이 빠졌죠. 민호는 절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보이는 조용한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우리가 처음 사랑해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였죠. 민호가 서프라이즈로 미리 준비해둔 아늑한 소풍 담요, 반짝이는 등불, 우리가 좋아하는 한식과 일식 요리들이 차려진 매력적인 장면을 마주하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나야, 민호가 제 양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어요. 너와 함께한 지난 1년은 내 인생 중 최고의 시간이었어. 넌 나에게 용기를 가지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법을 가르쳐줬고 내 아름다운 마음은 매일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진심 어린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저는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건 계속해서 서로를 선택하는 거라는 걸 알아. 민호가 계속해서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어려울 때조차 함께하는 거, 서로의 공통점만큼 차이점도 소중히 여기는 거라는 걸 말이야. 그리고 난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나야. 민호가 무릎을 꿇고 반지 상자를 꺼내 열자 등불 아래서 반짝이는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닫고 저도 모르게 흐느낌이 터져나왔죠.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의 동반자이고 내가 평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널 빼놓은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 나와 결혼해 줄래? 내 아내가 되어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지 않을래? 잠시 너무 벅찬 감정의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 남자, 이 멋지고 다정하고 용감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저와 함께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북받쳐 올랐거든요. 눈물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죠. 민호야, 당연하지. 나도 너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제 대답을 듣자 민호는 기쁨에 가득 차 제 떨리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는 일어나 절 꼭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은 채 행복의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 포옹에는 모든 사랑과 감사들이 담겨 있었죠. 너무 사랑해. 전 격렬하게 속삭였어요. 너의 아내가 될 수 있어. 기뻐. 언제나 너와 나, 우리 둘이서 함께하자. 민호는 깊고 진실된 입맞춤으로 저에게 키스했어요. 영원을 약속하는 입맞춤이었죠. 그 완벽한 순간, 전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의 결혼은 신나는 새 장을 여는 신호였어요. 민호와 전 삶을 하나로 엮고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등불이 우리를 비추는 가운데 민호의 품에 안겨 저희는 약속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평생을 바칠 거라고 말이죠.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앞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차이를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뭐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민호의 곁에서 깨달은 건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매 순간 마음을 열고 배우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서로에게서 또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 차이를 기념하고 연결고리를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앞으로의 인생에서 저는 민호와 함께 계속 성장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함께라면 뭐든 가능할 테니까요.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의 온기와 희망 그리고 모두가 존중받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민호야, 하루하루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해요. 이 인생이라는 선물을 당신과 함께 풀어갈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의 사랑이 앞으로도 많은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사랑해요. 영원히.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세이코입니다. 일본에서도 KTX 비슷한 열차가 있어요. 신칸센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제가 부산에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KTX를 탔는데 표를 다 핸드폰으로 살 수 있고 관리를 다 핸드폰으로 하니까 그냥 검사하는 것도 편하고 그냥 구매하는 것도 편하고 그런 부분은 역시 한국 이렇게 느꼈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 신칸센에 비해서 자리가 넓어서 이게 되게 편하게 갔어요. KTX에서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한국 KTX는 일본의 신칸센을 너무 따라했어요.
한국은 백길줄밖에 모르나요? 일본에서 온 아이코는 한국에 와서 KTX를 탔다가 어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신칸센과 KTX가 너무 비슷했다고 합니다. 아이코는 KTX를 타고 이곳저곳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일본인들은 잔뜩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이 일본의 기차를 베껴 만든 것일까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사는 27세 여성 다나카 아이코라고 합니다. 저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며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10,000원 전철로 출퇴근합니다. 일과 수면, 그리고 또 다른 일에 끝없는 반복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똑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적은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방 하나에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끔은 벽이 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 풍경이 바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쿄는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번화한 거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제 세상은 엄청나게 작게 느껴집니다. 저는 집에서 회사로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쇼핑을 하기도 하지만 동네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본 여행은커녕 도쿄 외곽을 여행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해외로 떠난다는 생각은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신칸센과 같은 고속 열차는 효율적이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려면 많은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저는 자라면서 다른 나라, 특히 한국과 같은 이웃 나라에 대해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집중했죠.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미디어와 소문을 통해 접한 것뿐이었고 그것도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가난하고 덜 발전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왜 사람들이 그곳에 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민족주의적 자부심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일본은 유구한 역사와 첨단 기술을 가진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고 이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인 하루카가 큰 발표를 하면서 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카가 한국 기업에 취직 제의를 받았고 서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함께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루카는 항상 모험심과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줬는데 제가 동경하면서도 제 자신은 그런 모습을 담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하루카는 이사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흥미로운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 활기찬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의 생활비가 도쿄보다 훨씬 저렴해 더 큰 아파트에 살 수 있고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회의와 호기심이 섞인 마음으로 하루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일본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루카가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 편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카가 이사한 지 몇 달 후, 하루카로부터 저를 초대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넓은 아파트에서 저를 초대해 서울 시내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오래된 편견이 다시 떠오르면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쿄에서의 단조로운 생활과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하루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권을 신청하고 항공편을 예약한 후 온라인으로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갈수록 한국에 대한 흥미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매혹적인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 번성하는 현대 경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을 무시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카를 만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싸면서 어떤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하루카의 찬사에 걸맞은 곳일까? 혼자서 외국을 여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행이 저를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머릿속에서 맴돌며 저는 첫 해외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여행이 새로운 문화에 눈을 뜨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오랜 신념에 도전하고 인생관을 바꾸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쿄의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고층 빌딩과 구불구불한 거리가 제가 아는 세상의 축소판처럼 이 시각에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할 일들이 두려웠지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오래된 편견과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경이로움과 가능성으로 대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제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눈을 감고 이 새롭고 신나는 땅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모험을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나라를 탐험한다는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도쿄에서 익숙했던 것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들어서자 의구심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이전에 보았던 공항과는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편의시설은 마치 미래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세관 및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것도 명확한 표지판과 친절한 직원 덕분에 수월했습니다. 놀랍게도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효율성과 편리함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각 구간마다 따로 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도쿄와 달리 서울 지하철은 간단하고 직관적인 환승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티켓 한 장으로 여러 노선을 원활하게 갈아탈 수 있어서 훨씬 더 즐겁고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지정석이 있었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시민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문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서울의 광경과 소리, 맛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고궁, 번화한 시장, 트렌디한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에 감탄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미소와 몸짓, 서툰 영어를 통해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만남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메뉴판을 읽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메뉴판의 한 요리를 가리키며 "이거 아주 맛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추천 메뉴를 주문했는데 그 요리는 맛있는 비빔밥이었습니다. 맛있는 비빔밥을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한국에 도착한 후 제 시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와 편견으로 바라보던 한국이 아름다움과 친절함, 회복 탄력성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이 단순히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성장과 자아 발견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선입견과 편견이 녹아내리고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박물관을 방문했고 한국 예술가와 혁신가들의 독창성과 창의성에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북적거리는 재래시장을 거닐며 서울의 일상적인 광경과 소리, 냄새를 만끽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호객하는 모습과 현지인들이 유쾌한 농담으로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떡볶이부터 달콤하고 바삭한 호떡까지 미각을 자극하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모든 교류에 스며든 강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손짓으로 서로를 맞이했고 공동의 목적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쿄에 있을 때 익숙했던 고립되고 개인주의적인 사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아늑한 카페에 앉아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그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보았던 장소, 배운 교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제 생각에 도전하고 시야를 넓혀준 변화의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산행 기차표를 구매할 때가 되자 복잡한 절차에 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신칸센 티켓을 구매하려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복잡한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클릭 몇 번만으로 온라인으로 쉽게 KTX 티켓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웹사이트와 간소화된 예약 프로세스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신칸센에 비해 KTX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큰돈이 들었을 여행에 비해 KTX 요금은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기차 여행이 그렇게 저렴한지 궁금해졌습니다. KTX에 탑승하자마자 넓고 편안한 실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좌석은 푹신했고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열차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었고 직원들은 정중하고 세심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초록색과 갈색이 섞인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차는 구불구불한 언덕과 반짝이는 강을 지나 시골을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는 서울의 빽빽한 도시에서 한국 해안선의 거친 아름다움으로 풍경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마일 한 마일 지나갈 때마다 저는 경이로움과 가능성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KTX는 부산역에 도착했고 저는 번화한 수도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바다 내음이 코를 자극했고 저는 얼른 부산 바다로 뛰어가 물놀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기차가 부산역에 정차하자 저는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채 플랫폼으로 나섰습니다.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마음과 생각을 열고 새로운 경험과 관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과 교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모험과 통찰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미소를 머금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부산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 덕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새로운 용기와 호기심, 연민을 가지고 마주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에 압도당했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저를 흥분으로 가득 채웠고 이 해안 대도시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모험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요. 저는 든든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도시의 구불구불한 거리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가봐야 할 명소 목록이 있었고 부산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골목을 헤매다가 갑자기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도의 랜드마크가 주변 환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았고 낯선 동네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고장났습니다. 화면이 깜깜해졌고 아무리 전원을 켜려고 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순간 공포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외국 도시에서 길을 잃었고 한국어로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 이 한국, 심지어 부산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저는 좌절하며 두려워하는 채로 서 있는데 한 무리의 현지인들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제 표정을 보고 제 고민을 눈치챈 모양입니다. 제 몸짓과 서툰 영어로 제 처지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언어의 장벽은 넘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현지인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실행했습니다. 한국어로 말을 걸자 잠시 후 로봇 목소리가 영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길을 잃으셨나요? 길을 찾는데 도움을 드릴까요?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감에 울 뻔했습니다. 저는 앱을 사용하여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도중에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인 그룹은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는 잠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저를 호텔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제 안전을 위해 동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부산 바다를 가리키고 그들이 사랑하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저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친절한 낯선 이들에게 깊은 유대감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호텔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도와줘서 기쁘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은 헤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너그러움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느끼며 저는 유명한 부산 깡통시장에서 미식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부터 수공예 도자기까지 모든 것을 파는 노점들이 줄지어 늘어선 이 시장은 오감의 향연이었어요. 북적이는 시장을 거닐다 보니 삼겹살 김치말이와 토치로 불맛을 낸 오징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군침이 돌았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가 장사를 하고 계셨던 작고 소박한 노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돼지 국밥을 팔고 있었어요. 진하고 고소한 냄새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고 저는 불에 이끌린 나방처럼 할머니의 포장마차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 몸짓과 부족한 한국어 어휘를 조합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할 수 있었어요. 근처 테이블에 앉자 아주머니가 반찬이 가득 담긴 쟁반과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니 입맛이 폭발적으로 살아나더군요. 국밥을 먹으니 부드러운 돼지고기와 야채, 향신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속까지 따뜻하게 해줬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맛있게 먹으면서 이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데 들어간 기술과 정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옆 테이블에 앉은 현지인 그룹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어가 달랐지만 서툰 영어와 몸짓, 웃음을 섞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산에서의 생활, 좋아하는 음식,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 사람들도 우리 일본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칠어 보였지만 그 겉모습 이면에는 정직과 성실, 연민이라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머무는 동안 저는 부산과 부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찰을 방문하고 경치 좋은 해안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하며 현지인의 생활 방식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여정을 되돌아보니 한국에는 경제적 기회 외에도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질, 강한 공동체 의식, 풍부한 문화유산 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루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이 활기차고 따뜻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밤, 저는 해변에 앉아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잔잔한 파도가 제 발밑을 감쌌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따뜻한 모래를 느끼며 그 자리에 앉아있자니 한국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맞설 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경험과 관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자아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은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삶의 소소한 것들에서 발견하는 기쁨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 오르면서 부산을 뒤로하고 떠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배운 교훈과 추억에 대한 깊은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차가 시골을 질주하는 동안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새로운 용기와 회복탄력성, 열린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정이 어디로 향하든 항상 한국의 한 조각을 가지고 다닐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 만든 멋진 추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풍경 등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부산에서 길을 찾도록 도와주셨던 할머니, 시장에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던 친절한 현지인, 여행 내내 느꼈던 소속감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저는 예전에 일상에 안주했지만 제 안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번화한 거리와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이 이제는 작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탁 트인 공간과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그리워졌습니다. 직장에서 저는 일본의 국경 너머에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카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어떻게 도약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루카의 용기와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녀의 모습에 감탄했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 운명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일본어 가능자를 위한 일자리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조사할수록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설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카에게 연락해 제 계획을 말했고, 하루카는 제가 한국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루카는 구직과 비자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저는 하루카의 도움 덕분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루카의 도움으로 일본인 마케팅 전문가를 찾고 있던 한국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과정은 치열했지만 한국에 대한 저의 열정과 회사의 성공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전하며 진심을 다했습니다. 입사 제안을 받았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다니. 그 후 몇 달은 이사를 준비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도쿄에 있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씁쓸했지만 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하루카가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왔어요. 하루카는 제가 새 아파트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고 서울 시내를 안내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레스토랑과 숨은 명소를 소개해줬어요. 저는 하루카의 우정과 지원에 감사했고, 하루카가 항상 제 곁에 있어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설레기도 하고 도전적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일본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접근했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언어의 미묘한 차이와 비즈니스 관습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한국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동네를 탐험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죠. 저는 언어 교환 그룹에 가입해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유창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균형 감각이었어요. 도쿄에서는 항상 일에 집중하느라 개인 생활을 소홀히 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커리어만큼이나 여가 시간과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주말에 가까운 도시로 여행을 가거나 산에 등산을 가고 도예나 태권도 같은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기 시작했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자 한국으로의 이주가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찾았으니까요.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해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 제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을 발견했습니다. 첫 한국 여행을 돌이켜보니 단순한 휴가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과감히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행은 저를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길로 이끌었고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로 둘러싸인 서울 아파트에 앉아서 저는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모든 경험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길을 찾도록 도와준 친절한 낯선 사람들, 몸과 마음에 영향을 공급해준 맛있는 식사,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제 삶을 풍요롭게 해준 우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과 주변 세상의 선함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힘과 용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왔다는 생각에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제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